이곳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을 밤새 켜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이 한번 식어버리면 다음날 아침 다시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얼굴 전체를 꽁꽁 감싼 채 영하 5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학교로 걸어갑니다. 시장에서는 냉장고도 없이 생선이 세워진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겹의 옷을 입힌 뒤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얼굴과 고급스러운 외투, 그리고 뒤편을 뒤덮은 새하얀 눈과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한 장의 사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길 한가운데서 멈춰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하는 화물 운송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오염과 고립, 비싼 생활비를 견뎌야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영하 71도라는 숫자는 종종 이 지역을 상징하는 기록처럼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널리 인정된 측정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곳의 추위는 작은 실수 하나를 실제 생명의 위협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궁전과 광장, 눈부신 이미지 뒤에 감춰진 러시아입니다. 이제 새하얀 눈의 장막을 지나 그 뒤에서 이어지고 있는 진짜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얼어붙은 땅의 여성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하루. 소셜미디어 속 러시아 여성들은 새하얀 눈을 배경으로 두꺼운 모피 외투를 입고 아름다운 얼굴과 차분한 표정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사진을 찍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는 지역에서 하루는 집안의 온도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아이들에게 여러 겹의 옷을 입히며 이동해야 할 거리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장갑 한 켤레를 두고 나오거나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야외에 단 몇 분 더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일이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가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이상 러시아 여성 가운데 약 58%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 병원, 상점, 사무실과 다양한 서비스업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가 항상 그에 걸맞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러시아의 남녀 평균 소득 격차가 30.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가족 돌봄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이 이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 소득, 적절한 방한복,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왜 이토록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온도계에 표시된 숫자조차 잘못 전해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2부 오이콘과 영하 71도의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오이콘에서는 오늘 날씨가 추운지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자동차의 시동이 아직 걸리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주러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묻습니다. 사하공화국에 위치한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상시 거주지 가운데 하나로 자주 소개됩니다. 마을의 한 기념비에는 영하 71.2도라는 숫자가 이 지역의 상징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오이콘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한 기온은 1933년에 관측된 약 영하 67.7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추위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록적인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외에 세워둔 자동차는 계속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오랫동안 엔진을 켜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과 연료가 차갑게 굳으면 다시 시동을 거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빠르게 방전되고 펜은 글씨가 써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주택에서는 수도관이 얼어붙을 위험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외 화장실이 사용되기도 하며 평범한 생리 현상조차 한겨울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오이콘은 생존 체험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주민들은 물자를 비축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어떤 이동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들은 기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집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부, 영하 50도에 가까운 추위 속 등굣길. 많은 나라에서는 얇게 쌓인 눈만으로도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야쿠티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에 가까워져도 아이들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집 밖으로 나섭니다. 아침은 여러 겹의 옷을 정해진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입는 일로 시작됩니다. 목도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고 신발은 따뜻한 공기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넉넉해야 합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두껍게 입어 땀이 나면 야외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체온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콘을 다룬 여러 다큐멘터리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에 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교 기준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 아이들의 연령, 풍속, 실제 기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하루 전체의 수업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외딴 지역의 아이들은 이동거리뿐 아니라 전문 교사의 부족한 보충 수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라는 불리함도 겪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은 단순한 교육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된 뒤에는 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음식조차도 기후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4부, 냉동고가 필요 없는 시장과 혹한이 만들어낸 식탁. 생선은 야외에 세워진 채 얼어 있습니다. 커다란 고깃 덩어리도 얼음을 깔지 않은 진열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야쿠티아의 혹독한 겨울이 깊어지면 시장 전체가 거대한 천연 냉동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생선들이 줄지어 서 있는 뒤편에서 장사를 합니다. 손님들은 손의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물건을 고르고 시장을 떠납니다. 관광객에게는 기이한 광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에서는 땅이 얼어붙고 재배 기간도 너무 짧아 현지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만으로 1년 내내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와 말고기, 순록고기, 그리고 열량이 높은 식품들이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얇게 썬 냉동 생선 요리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긴 겨울 동안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탄생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같은 선택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채소와 과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트럭이나 기차, 항공편을 이용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운송비가 판매 가격에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흔한 식품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전통과 선택지의 부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요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이 이 시장에 도착하려면 사람들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눈과 얼음의 길을 넘어야 합니다. 5부, 강이 얼어붙을 때만 나타나는 도로. 여름에는 이곳이 하나의 강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야쿠티아 전역을 뒤덮으면 수면은 연료와 식량,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때로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이동시키는 도로로 변합니다. 이러한 겨울철 도로는 짐니크라고 불립니다. 영구 동토층이나 호수, 얼어붙은 강 위에 형성되며 외딴 마을을 다른 지역과 연결합니다. 외부인에게 얼음 위를 운전하는 일은 모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을 향해 연료를 싣고 달리는 트럭을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자는 얼음의 두께와 적재 중량 제한을 확인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얼음 아래에 파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은 표면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얼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난방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몇 달 동안 사용할 식량과 연료, 각종 물자를 충분히 운송해야 합니다. 얼음이 늦게 얼거나 예상보다 일찍 녹으면 배송이 지연되고 식품 가격이 오르며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일부 얼음 도로는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점점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미 외딴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6부, 비모로즈카.
영하 50도에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 얼음을 파는 사람들. 그들은 얼어붙은 레나강 한가운데 서서 곡괭이와 삽, 톱을 들고 선체 주변의 얼음을 한 겹씩 파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너무 깊게 내리치면 물이 솟아오르고 다시 얼어붙어 며칠 동안 해온 작업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비모로즈카라고 불립니다. 추위를 이용해 물 아래에 잠긴 선체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선체 주변에 깊은 구덩이와 통로를 파서 기술자들이 다음 운송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손상된 금속 부분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은 보통 몇 주 동안 이어지며 기온은 영하 50도 가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끊임없이 퍼내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채 일하며 발 아래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숙련된 작업자는 곡괭이가 얼음에 닿을 때 나는 소리만으로도 얼음의 두께와 단단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체 노동보다 높은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직업은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추위와 근육통, 동상 위험, 그리고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긴 노동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들은 추위를 견디는 초인이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기후와 교통, 생계가 맞닿은 곳에서만 존재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7부 노릴스크. 금속은 풍부하지만 공장 연기와 함께 숨 쉬어야 하는 도시. 노릴스크의 새하얀 눈 아래에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니켈과 구리, 팔라듐 광산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위로는 주민들이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짙은 연기가 길게 퍼져 있습니다. 노릴스크는 북극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겨울은 길고 교통은 어려우며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도 거의 없습니다. 이 도시를 유지해온 것은 바로 광산과 금속재련 공장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노동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겨울의 어둠 속에서 차량에 올라 붉은 불빛이 타오르는 산업단지로 향합니다. 황화광을 재련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막대한 양의 이산화황이 배출되었습니다. 나사의 과거 관측 자료에 따르면 산업지역 주변의 식생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대기 오염은 많은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공장과 주민의 대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장은 일자리와 임금, 주거, 각종 서비스, 그리고 다른 직업을 찾기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산업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도시 전체를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수십 년간 쌓인 오염의 흔적이 겨울 몇 번이 지난다고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릴스크는 하나의 모순 속에 존재합니다. 도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동시에 도시의 생활 환경을 훼손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공장의 연기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얼어있을 것처럼 보였던 땅조차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8부. 영구 동토층이 녹자 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북부의 건물들은 한때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지하에 있는 얼음층이 녹기 시작하면 건물의 기초가 기울고 배관이 파손되며 평평했던 도로도 서서히 뒤틀릴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최소 2년 연속으로 온도가 0도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층입니다. 토양 속 얼음이 녹으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땅이 고르지 않게 내려앉으면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창문이 끼어 열리지 않으며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처음 발견하는 징후는 바닥이 약간 기울어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불안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 얼마나 더 안전할 것인가? 문제는 건물 하나를 수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관이 뒤틀리면 주거지역 전체에 물이나 난방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운송도로가 파손되면 식량과 연료의 도착도 늦어집니다. 심각한 경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기반시설 전체를 다시 건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점은 많은 북극권 공동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는 순록대와 함께 이동하며 살아남아온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9부.
변화하는 북극에서 순록대를 따라 이동하는 가족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순록은 대개 겨울 엽서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북부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게 순록대는 식량이자 이동수단이며 소득원이고 살아있는 지도이자 한 가족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툰드라 지역에서는 일부 네네츠족, 에벤족, 에벤키족, 축치족, 돌간족과 다른 민족의 가족들이 여전히 순록 사육과 사냥, 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현대적인 직업을 함께 유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순록 가죽으로 만든 옷 옆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스노모빌이 이동을 돕지만 바람의 방향을 읽고 얼음의 상태를 판단하며 목초지를 찾는 지식은 여전히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오늘날 익숙했던 이동 경로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석유와 가스, 광업, 기반시설 개발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방목지와 수자원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선택 앞에 놓입니다. 순록대와 함께 남을 것인지, 도시로 떠날 것인지, 아니면 두 세계를 모두 지키려고 노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안정적인 삶을 찾아 툰드라를 떠난 사람들조차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도시가 단 하나의 공장에 의존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부. 단 하나의 공장과 단 하나의 탈출구만 있는 도시들. 도시 전체가 단 하나의 공장에 의존해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곳에서 일하고 상점들은 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며 지방정부의 예산도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공장이 쇠퇴하면 일부 노동자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미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도시를 흔히 모노타운이라고 부릅니다. 경제가 하나의 기업이나 단일 산업에 강하게 의존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과거 러시아에서 이런 지역 319곳을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94곳은 경제-사회적으로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생산이 줄어들어도 노동자들이 쉽게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대체할 산업이 전혀 없을 수 있고 소유한 집조차 팔기 어렵습니다. 쇠퇴하는 도시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혹은 더 큰 도시로 떠날 길을 찾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학교에는 학생이 부족해지고 병원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며 버스 운행 횟수는 줄어들고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도시를 떠나는 일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고향을 사랑해서 남는 것일까요? 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떠날 돈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언제나 온도계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두에게 보이는 장소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장소 사이의 거리 속에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붉은 광장과 화려한 궁전, 또는 새하얀 눈 속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장면 뒤에는 작은 실수 하나도 위험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긴 겨울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의 선체 주변 얼음을 파내는 노동자들,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운전기사들,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땅 위에서 순록대를 따라 이동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오이콘과 다릅니다. 야쿠츠크는 노릴스크와 다릅니다. 대도시에 사는 한 가족의 삶으로 시베리아의 외딴 마을 주민들의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적응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강인함이 오염과 불평등, 취약한 기반시설,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공동체가 계속 소외되는 현실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가장 차가운 것은 온도계 위의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도시들과 이름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지역들 사이의 거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